속으로. 이 성추문 입막은 돈 이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제의 자신감을 되찾은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는 어제 의회 폭동 사태 이후 3년 만에 연방의회 의사당에 나타나 화려한 컴백을 과시했습니다. 만년 불패 신화를 자랑하던 뉴욕 맨해튼 사무실 빌딩마저 높은 공실률을 견디지 못하고 헐값에 나오면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봉화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오는 11월 대선에서 리턴 매치를 갖게 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에서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그 여론조사는 조금 다르게 나왔죠. 어저께 로이터 통신이 입소스와 함께 미국 내 등록 유권자 9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 당장 선거가 열릴 경우에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이 응답자가 전체 41% 차지했고요. 그런 다음에 현직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보다는 2%포인트 뒤진 39%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전체 5분의 1, 20%는 제3의 후보를 택하거나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는데 현재까지 부동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해서 34개 혐의에 대해서 전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주 가까이 지나서 진행을 했는데요. 앞서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2%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전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응답자 가운데 3분의 2 가까운 61%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 영향을 끼치진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조사 마지막 날에 바이든 대통령 차남 헌터 바이든 사건이 나왔죠. 불법 총기 소지와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 역시 응답자의 5분의 4, 80%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아들 문제가 영향 끼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 로이터하고 입소스가 조사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언론기관의 조사 내용은 나온 게 혹시 있습니까? 네, 비슷하게 다 나왔어요. 영국 네. 기관, 미국 기관.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스트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이번 주에 최신이죠. 등록 유권자 1,400명을 대상으로 똑같은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것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2%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의 40%보다 마찬가지로 2%포인트 앞섰습니다. 그런데 모닝 컨설트라는 기관에서 실시한 유권자 10,000명 대상 조사에서는 여기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4%를 받아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43%보다 1%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주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판사들이 다음 달에 이제 이 선고 공판을 지금 열게 되겠는데 만약 이 선고 공판에서 가택 연금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에서 꼼짝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공화당 전당대회도 참석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대비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네요. 네, 공화당에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출하는 컨벤션 전당대회가 이제 중서부 위스콘신 주에서 7월 15일부터 7월 1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어저께 NBC TV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직 대통령을 정식으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에 앞서서 7월 11일 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 A는 트럼프가 직접 참석해서 축제 분위기로 만드는 전당대회.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플랜 B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럴 경우에 공화당 전당대회 장소가 위스콘신주에서 제일 큰 도시 밀워키죠. 여기에 있는 포럼에 아주 커다란 스크린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랄라고 자택도
전당대회 테마로 단장을 해서 역시 그 화면으로 보여줄 예정인데요. 밀워키 전당대회는 트럼프가 참석을 하든 못하든 역대 최고 수준의 최첨단 무대로 이렇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밀워키에 있지 않고 저희들처럼 남가주나 LA에 있는 사람들도 직접 행사장에 간 듯한 분위기를 연출을 시킬 것인데 하여튼 이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화면을 통해서 또는 저 음성 사운드를 통해서 아니면은 무슨 앱 여러 가지 IP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할 예정인데 만약 가택 연금형이 실제로 내려진다면은 밀워키 전당대회 행사를 방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한 홍보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예정이자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참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공화당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예측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저 알기가 상당히 어려운 네. 실정인데 일단 지난달 말에 뉴욕 성추문 임박음 돈 13만 달러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 사실 미국 법에 따르면은 제일 심한 게 징역형, 가택연금,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그리고 법 전문가들도 전부 의견이 지금 제각각입니다. 나아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심 유죄 판결에 항소를 하는 동안에 형량 선고를 미뤄달라. 유예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위스콘신 전당대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주요 정당 대선 후보로는 타의에 의해서 자기 뜻과 어긋나게 강제로 불참하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직을 직접 수락하는 것 외에 다른 전당 계획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위스콘신주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게 굉장히 재밌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 주가 애리조나주, 미시간주 이곳과 더불어서 올해 미국 대통령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굉장히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 여기를 이기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가 이를 알고 위스콘신으로 결정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트럼프 참석 여부 굉장히 큰 관심을 앞으로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 오늘이 뭐 저도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일 아닙니까? 78번째. 근데 본인은 오늘 해피 버스데이란 말은 자기 듣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그냥 오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왜냐면은 생일 그러면 자꾸 자기 나이가 돋보이잖아요. 거론이 되니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의사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하원에 아주 열렬한 환영을 또 받기도 했네요. 네, 해피 버스데이 파티를 하루 미리 한 셈이 됐는데요. 이제 11월 대선 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원, 상원 모두의 환영을 받으면서 공화당은 이제 사실 트럼프 당으로 됐다 이를 알리는 행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주요 업체의 최고 경영이나 CEO들도 앞다퉈서 트럼프를 만나면서 줄대기에 벌써 나서면서 강화된 오히려 유죄 판결 이후에 더 유명해지고 지지자들이 지지세가 더 결속이 된 트럼프의 정치적 위상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일 하루 앞둔 어저께 의사당 인근의 캐피탈 힐 클럽에서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들 함께 먼저 조찬을 가졌습니다. 의원들이 전부 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도 불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열렬한 지지를 표현했는데 특히 이 텍사스주 출신의 로저 윌리엄스 의원은 트럼프 후보에게 전날 벌어진 의회 의원들과의 야구 경기에서 사용했던 야구 배트 그리고 야구공을 선물로 하면서 아주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공화당 민주당끼리 벌어진 의회 야구 경기에서는 공화당이 31대 11 거의 농구 스코어로 민주당 의원들을 이겼다고 의회 전문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리드하고 있다도 밝혔고 낙태 문제와 같은 이슈도 발언을 했는데 낙태가 굉장히 지금 미국에서 여성들 그렇죠.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여성 유권자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나타내야 되고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언급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경, 세금, 관세, 다른 이슈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하원에 이어서 상원위원회 전국 공화당 빌딩에서는 공화당 소속인 세네터들, 상원 의원들도 만났습니다. 하여튼 그 해피 버스데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인 외에도 경제인들도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인들 굉장히 자기네들 이익하고 그 많이 연관이 돼 있죠.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단체 중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주최한 행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굉장히 유명한 CEO들이 많이 왔는데요. 일단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그리고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최고 경영자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나한 CEO 그리고 애플의 팀 쿡 CEO 100명 가까운 CEO들이 전부 참석해가지고 트럼프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경제 대통령을 자처하는 트럼프 후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연방 법인세가 21%로 돼 있는데 20%로 낮추겠다. 즉 다시 말해서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친기업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워싱턴 DC 방문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거쳐가지고 트럼프가 곧 백악관에 다시 입성할 수 있다는 공화당 진영 내부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킨 것 같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지난해 8월 기소 인정 절차를 위해서 워싱턴 DC를 찾았을 때 그리고 지금 워싱턴 방문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서 굉장히 트럼프와 공화당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하고 민주당 측의 입장은 어때요? 네, 지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태 아직도 생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DC 방문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1월 6일 사태 당시에 시위대 공격 장면의 장본인인 트럼프가 여기를 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이러면서 그 당시 시위대 공격 장면을 반복적으로 전광판 차량까지 동원해가지고 선전을 하고 부정적인 트럼프 이미지를 퍼뜨렸는데요. 그러겠죠. 그리고 바이든 캠프는 경합주를 중심으로 그 당시 1월 6일 사태 시위대가 의사당에 난입을 해서 공격을 하는 장면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격려하는 듯한 장면이 담긴 30초 광고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광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이고 또 민주주의 보이는 것을 모두 불태워버릴 것이라는 그런 홍보 문구였는데 한마디로 트럼프가 민주주의의 위협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바이든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 출신 전직 하원의장이죠. 여성 하원의장 역임한 낸시 펠로시 의원은 성명을 통해서 내란 선동자가 오늘 워싱턴 DC 범죄 현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아주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주말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와 함께합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 콜레스테롤 약으로 잘 알려진 스테틴 약을 발견했던 일본의 연구가하고 생화학자 아키라 엔도 박사가 최근에 9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의료계에서는 스테틴 약의 발견이 페니실린 발견과 맞먹는다까지 말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그 페니실린 같이 그 파란 곰팡이에서 발견했습니다. 곰팡이에서 발견해서. 네. 네. 이번에 6월 5일에 도쿄 양로 시설에서 사망을 하셨는데요. 네. 이 사망 소식을 그가 몸을 담고 있던 그 동경대학 측이 그 발표했습니다. 정말 이 1973년에 이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을 줄여줄 수 있는 약,
이 스테튼 메디케이션의 첫걸음을 디딘 분인데 네. 그 뒤로 요새 뭐 다 들어본 이름들이죠. 리피톨, 뭐 크레스톨 이런 약들이 다 스테튼 메디케이션인데 네. 전 세계 약 2억 명 이상이 복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허. 근데 어린 시절부터 이분은 그 할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할아버지가 이 독버섯을 물에 끓여가지고 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데 거기서 큰 감명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꼭 나도 이 의료계에 종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때부터 가졌다고 하는데 1960년대 일본의 상교 제약회사에서부터 이 곰팡이 엔자임 파트를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66년에 뉴욕의 브롱스에 있는 지금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대에 와서 2년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이때 정말 감명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에 이 심장병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이 콜레스테롤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쪽에 연구를 집중하겠다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네. 앞서 할아버지에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조부모와 같이 생활을 했나 봅니다, 박사께서. 그렇습니다. 예. 이 본인이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이 뉴욕에 갔다 온 뒤에 생각을 한 게 이런 문제를 하는 해답은 곰팡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어떤 엔자임을 막았을 때 이게 몸이 콜레스테롤을 생산하는 과정을 막을 수 있겠다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2년 동안 엄청난 시도에 실패를 반복했는데 그러나 결과는 이 6,000개 배양을 해봤는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포기할 시점에 도달했을 때 1973년에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니까 쌀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쌀에서 생기는 파란색 곰팡이 곰팡이 이름이 페니실lum입니다. 이거를 테스트해봤더니 이 실험주에서 콜레스테롤 엔자임을 막고 간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지은 이름이 네바스테틴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어서 개에도 실험을 해봤고 1975년에 인간에게 이제 실험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거대한 제약회사 머크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머크사도 은근히 여기랑 경쟁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흙에서 나온 곰팡이를 이용해가지고 로바스테틴을 내놓고 1987년에 미국에 처음으로 시장에 나왔는데 이러면서 은연중에 엔도 박사 연구는 뒤로 묻히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날 미국 심장협회 회장이 스테튼 약을 두고 인류 역사상 페니실린에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발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노벨상도 수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이분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입었다고 그랬는데 네. 1933년에 태어났는데 일본에서 혼슈섬에서 태어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벨상 거론이 되었어요. 당연하죠. 근데 막상 수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엔도 박사는 공식 석상에서도 이 씁쓸함을 나타내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자기 커리어를 뒤돌아보면 마치 운동 막 끝나고 났을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것만으로도 나는 무한한 기쁨이다 이랬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노벨상을 말씀하셨는데 스테틴을 발견한 사람은 엔도 박사인데 그 이후에 이 콜레스테롤에 연관돼서 연구를 해서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무려 13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2008년에 의료계 기여로 미국의 노벨상으로 통하는 상이 라스컬 어워드인데요. 이걸 수상하셨고 2017년에는 캐나다의 가르드너 인터내셔널 어워드를 수상했는데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가 우리도 잘 아는 1928년에 휴가를 마치고 런던 실험실에 돌아와서 이 알렉산더 플레밍 이분이 페니실린 발견한 사람인데요. 그렇죠. 이때 곰팡이가 박테리아 성장을 막는다는 걸 발견한 것. 이 얘기를 자기는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본인에게 붙여진 타이틀을 좋아합니다. 이 타이틀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콜레스테롤 문제를 해결하는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다. 그런 타이틀이네요. 저는 앞서 독버섯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그 할아버지께서 독버섯을 물에 끓여가지고 독을 제거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버섯에서 추출한 그런 연구로 시작이 됐나라는 생각을 했더니 버섯하고는 상관이 없었네요.
아. 근데 이분이 진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 농촌일로 농사일로 분주하시니까 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자연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풀, 뭐 재료를 모아서 어린 시절에 동네 의사 흉내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이 대학을 보낼 형편이 되지 못해가지고 이 부모님이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너 대학 가는 거 포기하면 선물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것까지 끝내 거부하고 그러다 어렵게 이 본인이 다니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힘을 써주셔가지고 장학금 받고 1957년에 토호쿠 대학에서 농대 학위를 취득하죠. 우리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자란 사람들은 기억날 텐데 이 같은 방에서 자면서 옛날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다고 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결국 4학년 때인가 암 진단을 받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할머니가 자기 손을 이렇게 잡고 할머니 병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이란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할머니 배에다 이렇게 만지게 해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딱한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뱃속에 이게 커져가고 할머니 체중은 낮아지고 결국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나는 정말로 의료계에 몸을 담아야겠다는 이제 각오를 했는데 정말 어려운 시절이 많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도 정말 일본은 어린아이들은 희망이 없었다고 했고 대학 생활 도중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 강의실에서 집중이 힘든 적도 있었고 복도에서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수그리고 몇 분간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요즘번에 그 우리 월요일인가요? 월요일, 하시는 네네. 저 이명빈 내과의 네. 그분이 이 스태틴 이 콜레스테롤 약이 또 다른 쪽에도 좋다. 맞아요. 네, 그 그러한 얘기하셨어요.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네. 질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사이드로 더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스태틴 약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살린 생명 숫자가 2,600만 명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26 밀리언이라고 나와 있네요. 정말 이 심장 질환이 미국에서 최고인데 1,800만 명이 심장 질환을 겪고 있고 2017년만 보다 사망자 수만 36만 5천이 넘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프랑스에서 2년 보낸 시간이 너무 값지다 그러면서 이때 자기가 생각했던 게 오늘날 이 스태틴을 발견하는데 가장 큰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뭐 버섯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버섯이 곰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네 이미 페니실린을 통해서 이 버섯이 곰팡이가 안전하다는 건 증명이 돼 있고 또 일본 같은 경우 우리도 많이 먹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 버섯을 음식으로 자주 먹는 걸 보면 이건 안전하다는데 크게 이유를 뒀다고 합니다. 정말 오늘날 의사들이 심장질환 싸움에 이 최고 무기가 바로 스태틴 메디케이션이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나온 지가 30년, 40여 년이 지나가지고 수많은 이 장기적인 연구가 나오면서 이게 정말 안전하고 좋다는 게 확실하게 증명되었죠. 이 노벨상 수상자 2명이 뭐라 그랬냐면 이 엔도 박사를 두고 인류는 엔도 박사와 그의 연구에 빚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엔도 박사는 조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또 그걸 잘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다짐했던 게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죽기 전에 뭔가 업적 표시 최소한 한 가지는 남기고 죽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멋집니다. 네, 절대 돈 때문이나 명예 때문에 한 것은 아니었다고.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은 일본 사람, 일본 회사를 넘어서 전 세계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이런 분이 좀 많이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님, 조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느낄 그렇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돌보시는 할머님, 할아버지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손주에게 아마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그 손주들이 좀 잘 자라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문화평론가 문소영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족들이 이 주말에 볼만한 영화 한 편 소개해 주십시오. 네네. 뭐 여러분들 지금 벌써 뭐 예고편이라든지 극장에서 포스터 걸려 있는 거 보셨겠지만 이제 픽사 영화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혹시? 뭐 옛날에 그저 디즈니 영화 중에서 무슨 네. 뭐죠? 이 피터팬이나 뭐 이런 거 보던 기억은 나는데. 진짜 피노키오, 옛날 피터팬. 거네요. 진짜. 백설공주. 아니 저는 뭐 적어도 토이스토리나 그런 거 나오실 줄 알았는데 한참 전이죠. 고전 영화. 네, 저는 그래요. 저도 이제 그 픽사 영화를 이번에 그러니까 인사이드 아웃 2가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 벌써 9년 전에 인사이드 아웃 1이 나왔을 때 그게 전 9년 전이었어요? 세계적으로, 네, 2015년이더라고요. 진짜 오래됐네요. 저도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었어요. 그러니까요. 찾아보니까 맞아 이게 벌써 9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러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벌써 지금 초등학교 때 아이들은 대학 가는 나이가 되는 그렇네요. 영화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인사이드 아웃 1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작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편이 나온다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뭐 기대한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그 픽사가 디즈니랑 합병을 하면서 이제 더 많은 그 컨텐츠들을 이제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개발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게 뭐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이 그 11살짜리 라일리라는 소녀의 그 마인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 뭐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뭐 짜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의 감정들이 어떻게 11살짜리 아이들을 좌우하고 있는지 감정의 상황을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게 잘 그려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감정이 어떤 상태로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들은 사실 부족하단 말이죠. 네. 그런 것을 다룬 첫 번째 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거뒀었고 그리고 그 감정의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인사이드 아웃 1이 사실 좋았던 점이 뭐냐면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로 결말을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울게 됐다. 그리고 특히 성인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저런 시절을 거쳤고 내가 지금 상황에 나의 감정은 어떤가를 많이 반추해보는 그런 영화였는데 이제 2가 나왔습니다. 라일리는 11살이었는데 14살, 9년이라는데 2살밖에 안 먹었어요. 13살이어서 사춘기 소녀가 된 거예요. 네. 사춘기 소녀가 되니까 뭐 기쁨, 슬픔, 뭐 분노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 짜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뭐 불안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기와 비슷한 부러움이라든지 이런 감정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춘기 때는 감정이 그야말로 완전히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럼요. 이 소녀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이 안에서 어떠한 드라마가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그린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 주말에 가서 보시라고 그 한인타운의 극장들에서 하고 있고요. 미국의 뭐 모든 극장에서 지금 대개봉작이기 때문에 가셔서 보시라고 제가 자세한 내용은 스포일러는 드리지 않겠지만 저도 즐겁게 봤어요. 저도 즐겁게 보고 9년 전 1편은 네. 애가 몇 살로 나와? 11살. 11살. 네. 근데 근데 이제 이번에는 13살. 13살로 나온다. 네. 아마 2년 만에 개봉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팬데믹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저는 궁금한 네. 것이 그 1편에서는 네. 기쁨, 슬픔, 버럭같이 소심 5가지 네. 감정이었었어요. 네, 네, 네. 그거가 표현될 때 참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이번에는 거기다 감정이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뭐 불안, 부러움, 뭐 따분, 당황 이게 들어갔는데 이걸 과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줄까? 감정에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11살 때 그런 감정들을 가지면서 네. 사실 기쁨과 슬픔이 같이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사람이 항상 슬플 수만 없고 기쁠 수만은 없다. 네. 이제 조화로운 감정이었는데 아주 굉장히 조화롭게 이 감정들이 잘 살고 있는 세계에 불안, 따분 이런 사춘기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거 사실은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그냥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애니메이션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가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게 네. 이 영화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즐기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 픽사 애니메이션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표정들 있지 않습니까? 눈썹을 올린다라든지 표정의 변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사실은 좀 피곤함이 느껴지거든요. 아하. 좀 정적으로 저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되는데 예전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션 액션들로서 너무나 많은 모션들이 이루어지는 걸 생동감을 느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가 나오게 됐는데 요즘의 애니메이션은 모션뿐만이 아니라 모션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가는 거고 이 표정 하나하나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사실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데 사실 저도 좀 사실은 피곤하더라고요. 제 나이가 이제 벌써 이미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서 와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 감정 상황은 어떨 것인가를 좀 보시는데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온 가족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버럭 화를 내놓고 네.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 아닌데 그렇죠. 또는 조금만 슬퍼해도 되는데 급격히 슬픔 속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영화를 통해서 네.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은 와 나의 화난 감정이 저런 모습이겠네. 나의 기쁜 저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겠네. 사춘기 그 자녀분들도 봐야 되지만 갱년기 제가 갱년기거든요. 갱년기 50대 분들 네네. 그리고 이제 네. 70대 접어드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보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문정 씨께서는 네네. 지금 이 영화가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걔네들을 데리고 가서 볼 영화이기도 하지만은 어린이 없이 나이 먹은 사람들도 직접 가서 이 영화를 직접 볼 수 있을 네. 그런 내용의 영화다. 저는 이 최영호 얘기예요. 앵커님이 가서 꼭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왜요?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정도 저희가 나이가 되면 노여움이라는 게 격한 노여움이라는 게 네. 사실 근거 없이 나오는데 아까도 네.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왜 이런 감정에 처해 있는가를 잠깐만 스탑하고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화를 쭉 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니면 슬픔에 막 빠져들고 나서 맞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러면서 왜 그냥 그랬지? 지나가는 거거든요. 일상에서. 맞아요.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감정을 좀 다스릴 줄 안다라든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사춘기 자녀들의 어떤 감정인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모가 봐도 좋은 영화이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내가 저런 감정의 상황들의 소용돌이에 처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한 번은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영향. 좀 스탑하고 관조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좀 조절해야겠다. 좀 슬로우 다운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른들에게는 메시지로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그러니까 때문에 심리적으로 카운셀링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도 살짝 그렇죠. 있을 듯 근데 싶어요. 누구에 대한 카운셀링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맞아요. 이제 보통 이게 메타인지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왜냐면 우리 최영호 부회장 그 앵커님께서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시거든요. 굉장히 풍부하세요. 예, 저에게는 한 번도 노여움을 보이지 않았겠지만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실 거란 말이죠. 네. 익사이먼도 많으시고, 예. 근데 이거를 가서 한번 보시면서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우리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이 영화를 네. 많이 꼽더라고요. 유달리 한국 분들이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이 감정에 있어서만큼은 네. 얼마나 많이 풍부합니까? 우리는 노여울 때 정말로 노여하고, 우리 기쁠 때 정말 한없이 기뻐하고요. 네. 슬플 때 전 국민이 같이 우는 우리나라 그 한국 국민들의 감정 상태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많죠. 현대 사회가 또 들어오면서 한국의 발전상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특히 여기에서 주된 테마가 불안감이에요. 그 사춘기 소녀의 불안감. 네. 그러니까 불안하다라는 게 뭐냐면 불만족과는 좀 다른 건데 그 불안함이 불만족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화를 버럭 낸다라든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슬픔으로 나타난다라든지 근데 그 전에 그 근저에는 불안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사실은 경쟁이라든지 정말 빠른 경제 성장 속에서 우리들을 치유하거나 서서히 좀 들여다보거나 이런 게 사실은 많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영화 산업까지도 경쟁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지 않으면 현대에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리고 그걸 자극하지 않으면 좋은 컨텐츠라고 익사이먼을 불러일으킬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사실은 현대 한국 사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시면서 한국에서도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벌써 아마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박스오피스 생각을 1위 하고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스오피스 1위. 기획자나 제작자가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사실은 제작에 좀 들어가긴 했죠.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로 들어가긴 했는데 예. 이러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인사이드 아웃 1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 영화에 대한 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좋았었어요. 호평이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말로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뭐 네. 심리 상담이라든지 아이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들여다보거나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나왔을 때 굉장히 환영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평소에 이런 거를 들여다보지 않은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사실 너무나 반가운 영화였었고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도 우리 한국에서 보면은 무슨 감정 수업이라든지 그 이후에 심리 상담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금쪽이라든지 뭐 부부 맞습니다. 상담이라든지 네. 이런 게 지금 너무나 쏟아지고 많거든요. 있어요. 쏟아지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과해서 과연 이 모든 것을 다 이런 식으로만 처리해야 되는지 트리트해야 되는지라는 문제도 좀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는 거죠. 네.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게 의아해하는 감정 상황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말씀이 아니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을 왜 과연 어른인 내가 왜 봐야 되는 거야 하는 표정이세요. 네, 의아해하는 표정. 네. 제가 이게 저의 단점이에요. 그게. 네. 감정이 다 드러난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가서 그냥 순수하게 가서 봐야 되는데 아닙니다. 이걸 아닙니다. 내가 보러 가겠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걸 내가 정말 봐야 될까? 뭐 할까? 뭐 이래가지고 뭔가 망설이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가 재밌어요, 그냥. 그래서 영화 보시고 티켓을 내시고 보시는데 내가 아깝다라는 생각은 안 드실 거고요. 뭐 부부들 관계에서도 우리 와이프나 우리 남편이 요즘 어떤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 물론 이게 심리 상담용은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네.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성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네. 말씀하세요. 아니 인사이드 아웃도 왠지 좀 동양적이다라는 그럼요. 동양 철학이 좀 네네네. 많이 들어갔다라는 느낌도 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감정이 5가지 감정이 이게 우리가 음양오행이라고 얘기하지 그리고 않습니까? 희노애락 우리는 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하잖아요.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네. 거지 어느 건 하나가 열등 하거나 어느 건 하다가 우등하지 않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이 동양 사상에 대한 어떤 수용 맞아요. 이럴 수밖에 그걸 없는 그렇게 이제 되는 트렌드가 된 거죠. 제가 최근에 네. 에콜라이트를 네네. 지금 이정재 배우 때문에 네. 챙겨보고 있는데요. 네. 3편까지 나왔는데 굉장히 내용이 동양적이에요. 네, 동양 동양적입니다. 철학이 굉장히 네. 많이 들어있어서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동양 철학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인사이드 아웃 2까지도 네네. 야 흐름이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이 영화를 안 보실 거면 극장에 안 가실 거면 안 보실 것 같은 분들이 많아서 안 보실 거면 유튜브에서 한 35분짜리 그 중편 같은 영화가 있는데 1950년대 프랑스 영화예요. 빨간 풍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치시면 나올 겁니다. 레드 벌룬인데요. 제가 가족들이 혹은 아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동심의 세계로 좀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굉장히 클래식한 명작으로 빨간 풍선이라는 영화를 1950년대 영화예요. 네, 1959년, 57년 그 정도 작품인데요. 프랑스 영화인데 대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요건 제가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꼭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마 최영호 부회장 그 앵커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영화예요. 어떤 의미에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얻을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까지 잊어버렸던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사실 영화라는 것도 그야말로 그냥 아드레날린을 굉장히 많이 분비해야 되는 그래야 사람들이 가야 되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퓨리오사 같은 영화는 네네. 그야말로 폭주하는 영화거든요. 감정이 폭주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엔돌핀이 돌아서 와 내가 뭔가를 좀 봤구나라는 이제 이런 영화라고 한다면 그 빨간 풍선 레드 벌룬이라는 영화는 그야말로 그 스토리 자체가 없어요. 그다지 그런 스토리가 없는데 영상 하나하나가 너무나 사실은 아름다워요. 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엄청난 시너리를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럼 풍광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아이와 풍선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틀 동안에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 아이가 풍선을 따라다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호기심과 슬픔, 네. 안타까움, 후회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기쁨 이런 감정들이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호. 그래서 40분짜리라고요? 35분으로 저는 알고 길지 있어요. 않아서 러닝 좋네요. 타임은 딱 네. 근데 유튜브에서 스타일이네. 무료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전편을. 그래요? 네. 네. 빨간 풍선 혹은 레드 벌룬으로 보시면은 아마 많은 힐링되는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흑백 영화에 풍선만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였던가요? 네. 아, 그런데 네네. 사실은 좀 이제 컬러감도 좀 있기는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제가
이걸 보셨으면 해요. 더 이상 설명 많이 네네네. 하지 마요. 빨간 풍선. 네, 보시기 꼭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실 수 보면서 있습니다. 좀 느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